자, 오랜만에 또 이제 정세와 크립토 방향 내용들을 좀 찍게 됐습니다. 지금 잠깐 지난번에 블랙 먼데이가 좀 늦춰질 것 같았는데 이번 주로 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가 약한 버전으로 나왔는데 알트코인들 중에서 크게 반응한 코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대표되는 주인공은 창펑자오죠. 구 바이낸스 CEO 현 이제 아스터라는 아스터 퍼프덱스라고 하죠. 이제 선물 덱스 거래소도 있는데 뭐 이제 덱스라고 할게. 덱스 거래소 지금 밀고 있죠. 이게 사실상 하이퍼 리퀴드 경쟁작이다 이러면서 이 사이에 하이퍼라는 코인은 떨어졌고 아스터는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창펑자우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이런 인물들은 어 사이클마다 한 번씩 나오기는 했어요. 물론 이제 참풍자오의 영향력만큼 비교할 사람이 사실 드물긴 하거든요. 굳이 따지면 미국의 FTX, 뱅크먼 프리드, 그리고 이제 도건 이 정도, 뭐 아서웨이즈 이 정도에다가 창풍자오인데, 사실상 이쪽은 크게 영향을 받았고 창펑자원은 영향을 안 받았었는데, 얼마 전에 GM이라고 올린 게 사실 친구가 올렸다라고 해요. 약간 시기가 조금 이제 교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펑자우의 영향력이 엄청 크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뱅크먼 프리드의 트위터 X 계정에서 GM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온 게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세력들 간의 싸움에서 뭔가 어떠한 트리거가 터질 수도 있는, 금융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는 그런 건데요.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인 게요. 일단은 아스터가 등장을 하면서 하이퍼 리퀴드의 거래소 하이프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아스터에서는 이제 1000배 레버리지였나? 레버리지? 하이프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력들 간의 싸움들이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어떤 덱스 거래소가 됐던 어떤 거래소에서 레버리지를 막 100배, 200배를 추가를 했는데, 둘 중 하나겠죠. 그 레버리지로 숏을 쳐서 그 프로젝트를 멸망시키던가, 그 정도의 숏들 물량들 들어온 것들을 먹으면서까지 반등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냐? 나중에 예를 들어 아스터가 하락을 하면 하이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게 시작이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시작이냐, 어 아니면 고점 플래그냐.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점 플래그일 때 시장에서 반응도 어떻게 보면 좀 화끈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또 MIX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펌프 덤프는 물론이며 좀 약간의 이제 불장 시작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고점 플래그 같기도 하면서도 둘 중 하나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마켓 메이커들, 이제 MM이라고 하죠. 세력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건 두 가지 포지션을 다 이제 취할 수도 있는데, 이제 시작이면은 이제 몸풀기를 할 수도 있고요. 몸풀기. 고점 플래그면은 이거 마지막 이제 비트코인 고점이구나. 단기 고점이니까 빠르게 털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켓 메이킹 빠르게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점 플래그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하락에 멈추는 지점은 예상되는 거는 사실 한 88,000달러 정도가 될 겁니다. 88,000달러 정도가 되고, 이 정도 선에서 하락이 멈출 거고, 약간의 또 이제 반등하는 사이클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언제 또 약간의 상승 사이클을 맞이할 것이냐? 이쯤에 또 이제 상승 사이클을 좀 맞이할 수도 있죠. 자, 근데 여기서 크리티컬이 좀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11만 달러인데 8만 달러까지 떨어지면 한 30% 정도가 되거든요. 비트치고는 그냥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비트는 조정이다. 이더리움은 조정이다. 솔라나는 조정이다. 자, 근데 이 비트코인 상승분을 따라오지 못했던 알트코인들은 이 30%의 조정이 결국에는 70%의 조정이 될 것입니다. 70%의 조정.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봉크를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의 기점.
시그널이나 페페 같은. 자, 여기 보시면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잠깐 꺾였는데 반등한 것들을 그대로 다 뺐어요. 자, 여기서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 방금 보여드렸던 차트 있죠. 방금 보여드린 차트처럼 비트코인이 요렇게만 떨어져도요. 30%. 자, 기존의 알트코인들, 민코인들은 어떻게 되냐? 30%만 떨어져도 이거 크게 봐야겠다. 30%만 떨어지더라도 이게 요렇게 됩니다. 30%만 떨어져도.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건강한 조정처럼 보이겠지만 알트코인들은 더 큰 유동성이 빠져버립니다. 지금 유동성이 시장에서 의외로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걸 지켜주지 않는 이상 금방 빠져요. 그래서 시급한 게 사실상 ETF입니다. ETF. 이게 허용돼서 불장의 시그널이 될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는 ETF가 지금 일단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대형급 기관들에서 알트코인 ETF로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들도 예를 들어 뭐 아발란체가 됐던 솔라나가 됐던 솔라나 뭐 ETF 있기는 한데 대형 기관급 기관들 블랙록, 피델리티 막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 막 이런 뭐 리플 뭐 스텔라 루멘 이런 알트코인들이 ETF로 들어와야지만 좀 튼튼하게 보통 ETF 알트코인까지 투자할 기관들이면 장기 홀더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들어와야지만 좀 좋은 건데 아직 10월 달에 이제 10월 중순쯤에 이제 나온다 하죠. ETF 승인되냐 안 되냐가 알트코인. 이거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조정이 차라리 나오면은 뭐 될 수도 이게 좀 애매하긴 하네요 솔직히. 좀 무난하게 지금 흐름으로만 보면은 무난하게 승인될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10월 달에 승인되고 나서 그때 천천히 준비해도 늦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특히나 알트코인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스테이킹이란 말이죠. 특히나 유사하게 솔라나랑 이더리움 스테이킹 가능한 ETF가 승인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그거는 현저히 거래량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승인돼야 되냐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이런 곳들에서 승인이 돼야 됩니다. 대형 기관급들 비트코인 막 60만 개씩 40만 개씩 지금 유입된 자금들이 많잖아 이쪽에. 사실 이들이 유동성을 만들어 ETF 덕분에 유동성이 들어온 거예요. 비트코인 상승 유동성이. 그래서 이들이 알트코인 불장을 또 만들려면 또 ETF도 또 비슷한 방식으로 추가가 돼야 됩니다. 스테이킹 가능한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하나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더 중요한 시나리오인데요. 최근에 이제 산타빔이라고 얘기들이 많았던 UX 링크가 최근에 해킹으로 인해서 저점에 저점을 바닥을 찍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좀 모습들의 차트들이 몇몇 있는데 사실 단순히 해킹으로 떨어지질 않았었고 ACT라는 코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11일에 바이낸스 상장하고 피넛이랑 같이 상승했던 펌프펀 기반의 민코인인데 크게 상승을 해서 0.9달러까지 시가총액 한 1.5조 4조까지 갔다가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개폭락을 했습니다. 패턴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UX 링크드 해킹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랬던 적이 있기는 해요. 사실 저런 식으로 폭락이 이렇게 나왔을 때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좀 이제 반응을 했던 적은 있긴 한데 어 오히려 호재다라고 반응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보시면 3월 30 일이었잖아요. 3월 30일.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은 그때 어땠냐? 시기상 조금은 다르긴 한데요. 3월 30 일이면 오히려 비트는 좀 크게 하락을 한번 하긴 했었네요.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갔던. 그러니까 이제 저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엄청난 공포적인 빅쇼트가 몇몇 알트들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숏에 대한 지배적인 심리가 강력하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숏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반대 포지션들로 숏 청산 커버링이 나왔던 알트들이 그때 당시 많이 나왔다. 특히나 ACT는 3월 31일인데요. 3월 31일. 그쵸? 그 비슷한 시기에 또 한 번의 대형 프로젝트가 폭락한 게 또 하나가 있죠. 만트라. 어,
4월 12일에도.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플래그가 엄청 크게 꽂혔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줬고 4월 12일에서 21일에는 이때 뭐 이제 뭐 펭구가 됐던 뽕크가 됐던 이런 애들이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서의 이제 그 다른 점은 뭐냐? 자, OM이랑 만트라 코인이랑 이제 ACT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해킹을 당해서 이렇게 폭락한 게 아니에요. OM은 사실 만트라는 단순히 진짜 유동성 부족. 시가총액이 한 10조였는데 그걸 떠받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없었고 공매도에 이제 취약했다. 그리고 ACT는 이유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설거지인데 그냥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달러에서 0.1달러까지 떨어졌는데 0.05달러까지 그냥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유가 없이. 그냥 뭐 정리 매매했나 보죠, 그냥. 자, 근데 요 두 개 큰 차이점은 뭐 해킹을 당해서 물량이 털려 가지고 그런 거 전혀 아니다. 하지만 UX 링크 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확실한 거는 이게 패턴으로만 따지면은 몇몇 알트코인들이 완전 폭락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는 아니면 다른 알트들은 오히려 시장의 수혜를 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약간 버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재료는 해킹 재료니까 약간 뭔가 좀 다른 걱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배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또 한 번의 이제 노스 코리아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요.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북한이 배후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창펑자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CD파이, S펀드, 브릿지 해킹 배후 북한인 듯. 지금 전 세계는 북한 해커에게 당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뿐만이 아니고요. 토르체인 설립자, 북한 해커에 당했다. 레디언트 캐피털 해커는 북한과 관련된 조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작년 리케 거래소 해커는 북한 라자루스다. 그냥 뭐만 하면 해킹하고 털렸다 하면 그냥 북한이에요, 그냥. 그쵸? 레디언트 캐피탈, 북한. 뭐, 그리고 이제 올해는 바이비트 거래소까지 중간에 낚아채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전 암호화폐도 뭐 이제, 어, 서명 방식을 그걸 뭐 이제 변형해가지고 뭐 이제 이더리움을 그렇게 털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만 하면 해킹하면 북한이거든요. 근데 가장 좀 신기한 게 전 세계의 어떻게 보면 크립토 파이가 사실 영향력이 사우스 코리아라는 한국이요. 저희가 탑 10 안에 들어갑니다. 영향력이. 탑 10도 아니야. 탑 5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크립토 영향력이. 그리고 코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히 높고 인구 대비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 자금이 다른 나라들 대비하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도나 필리핀 같은 곳들이 인구빨들이 많단 말이죠. 인구가 많아요. 의외로 코인 지갑 개수 만들어지는 횟수가 많습니다. 만들어진 생성 수가. 근데 지갑의 잔고들이 사실 엄청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막 1000달러, 100달러, 막 50달러, 막 에어드랍 받는 막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자산이 사실 1억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홀더 수나 이런 것들이 인구 대비해서 많기도 하면서도 투자 자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북한이 이걸 노려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FTX가 시작과 끝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시작은 FTX. 끝은 어딜까? 끝은. 자, FT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결과론적인데요. 일단은 파산 시점으로 어떤 걸 보상을 해줬냐? USD 달러를 보상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FTX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한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결과론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FTX 채권자들에게 보상이 됐는데 내가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비트코인 가치로 환산해 주는 게 아니고요. 파산했을 기점으로 환산을 해줬습니다. 25,000달러 정도. 어떤 걸로? USD 달러로. 근데 이건 결과론적인 게 뭐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25,000달러 선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0,000달러예요. 25,000달러로 보상해주면 엄청 개이득이겠죠. 채권자들 입장에서. 근데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뭐 지금 그걸 잊어버리고서 맨징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빠르게 그냥 채권 팔아가지고. 초창기에.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사실 25,000달러에서 이제 파산을 하고 나는 강제로 내 비트코인에 묶였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잖아. 나는 이만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과론적으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파산 시점으로 받는 것들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거의 다 끝나갔다. 9월 30일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상 메커니즘은 어떻게 됐죠? 파산 시점으로 USD 달러로 보상을 해줬는데 공교롭게도 FTX 거래소가 보유 중이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물량들이 가격들이 올라가서 채권자들에게 보상할 유동성이 조금 더 풍부해졌다. 개이득입니다. 개이득. 결과론적으로 올랐으니까 보상이 어떻게 되는데 USD로. 자,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어떤 느낌이냐? 이거 지금부터는 그냥 소설입니다. 이번에는 보상을 어떤 대형 거래소가 터지는 거예요, 막. 북한 해커로부터. 이번에 해킹이에요. 하필이면 고점에서 해킹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물량들이 시장에 내다 팔립니다. 그리고 지금 덱스 거래소의 영향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가 있어요. 대형 거래소가 하나가 털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될지 몰라요. 이거 뭐 해외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물량이 엄청 막 털려. 근데 이 거래소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털려요, 만약에. 그러면은 FTX와는 반대로 나중에 그래도 보상안을 마련을 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거래소인데 보상을 마련을 할 거다. 하지만 이번엔 반대로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에 보상하는 비트코인이 됐던 그냥 코인이 만약에 털렸어. 이더리움이 털리고 비트코인이 털렸어요. 그러면 코인으로 보상을 해줄 것 같아요. 이번엔 반대인 거죠. FTX는 USD 달러인데 돈으로 해줬는데 현금으로. 이번엔 반대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해줄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미 만약에 털린 상황이에요. 이미 털렸어. 어떤 해커들에게 털렸어요. 대형급이.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털린 시점이 여기야, 만약에. 털린 시점이. 그러면 비트코인 개수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 여기 털렸어. 10만 달러일 때 털렸다고 해요. 털렸어. 1만 개가. 이거 해커들이 내다 판 거예요. 내다 파는 과정에서 시장의 가격들도 떨어졌어. 자, 떨어진 시점에서 거래소에서 1만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털렸잖아요. 아, 이거는 회피하면 안 된다. 우리가 보상안을 마련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나중에 채권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나중에는 개수로 해서 보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개수로 따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나중에 어차피 2만 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1만 개면 얼마죠? 2천억. 이거는 1조. 8천억의 갭이 생기고 사실 이 과정에서 유사 공매도 효과도 나오기도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 제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FTX는 달러로 보상을 해줬는데 어디 거래소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코인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이미 코인 가격은 털린 시점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라서 보상되는 시점 한 이쯤에서 보상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해외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 대한 배우가 북한이라고 지목을 할 것 지목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창펑자오도 최근에 어제죠. 어제 그 배우가 이제 북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언급들이 많아지는 걸 보니까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골드 가격이 조금 꺾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그걸 봐야 되는데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죠. 크루드 오일도 같이 볼게요. 이거는 세계대전이랑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방산주도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될 분위기였다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전쟁이 재개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예전 6.25 때랑은 다르죠. 가격이 변동하는 것들을 보고서 투자까지 하는 전쟁 중임에도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있는. 크루드 오일이 있어요. 크루드 오일, 원유, 그리고 골드, 그리고 이제 USD 달러가 있죠.
이거 vs 어디다?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주목을 받겠죠. 3차 세계대전이면. 이제 vs 주식 코인입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USDT, USDC 같은 것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자산을 달러랑 똑같은 거니까. 자, 지금 디커플링에 대한 조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지금 원유 가격이 바닥에서 지금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약간 반등을 했거든요. 바닥 점치고 지금 이게 이란이랑 이스라엘 이후에 한 2-3개월 됐어요, 지금. 자, 크루드 오일, 골드 상승하고 USDT 이런 것들 수요가 늘어나거나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것도 올라가는 것들은 USD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원화 가치 대비해 가지고 요 위험 자산들이 올라가면 코인이나 주식이 떨어질 거예요. 이게 완전히 디커플링이 엄청 세게 나오는 날이 그게 바로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들 할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폴란드와 러시아와 루마니아와 유럽발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지 않을까.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쪽은 이미 전쟁을 유사하게 치러지고 있었고 2022년부터 이란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부터 다음 타겟은 동남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동북아시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미국 내에서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전이 왜 발생하냐 이거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전쟁 세력들이 승리하는 판으로 가고 있는데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새로운 이제 질서를 새로운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완전히 점 찍어 버리는 게 바로 이제 지금 전쟁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이제 어 왜 전쟁을 겪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 보면 그 나라들마다 이 세력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제 남아 있는 건 본거지가 있어요. 본진. 본진이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본진. 코어죠, 코어. 코어가 있을 것이고 이제 내부적인 정당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상황이 그러면 이게 다가오냐.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여기 이쪽이 완전히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이게 아마 내전으로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미국에서도 분명히. 그러면 미국 내전 발생하기 전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동북아시아가 있는 거예요. 동북아시아. 여기가 완전 코어거든요. 코어. 사실상 코어죠. 코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오른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유엔 연설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뭐 생물학 이제 그 생물학 어디였죠? 과학실이었나? 이런 것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생물학적인 그런 것들 실험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세력들 간의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자국민들이 뭔가를 해결해 내지 못하면은 전쟁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뭐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뭐 이제 아동들이나 이런 것들 몇십만 명 구출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사실 결국에는 둘 중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사실. 평화라는 건 이제 끝났어요. 첫 번째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깨우치고 뭔가를 변화를 만들어 냈다라면 전쟁은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면은 무조건 전쟁은 직면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들로 간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의 싸움은 그 흔히들 그냥 이제 화이트 블랙으로만 나눠 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플레이어들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플레이어들로. NPC들이 이렇게 있으면 최대한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면은 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플레이어라고 해서 막 대단한 그런 플레이어가 아니고 그냥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인지 정도를 해도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다. 어. 다만 여기서 NPC는 그냥 말 그대로 이거를 어떻게 보면 화이트 노선이죠. 이게 블랙 노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없어요. 근데 이쪽이 비슷하거나 이쪽에서 좀 비등비등하거나 승리를 한다. 이쪽에서. 그러면 이제 화이트 입장에서는 같은 쪽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아 같은 블랙 쪽이랑 같은 거구나.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국가 단위로 보는 게 아니고 세력들 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뭐가 됐냐? 그러니까 나왔던 게 뭐 이제 뭐 어떤 뭐 나라 있죠. 나라들 막 갑자기 막 엄청 불타오르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사실상 지금의 그 싸움 구조인데요. 이 화이트 블랙에서도 사실 일론 머스크도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간접적으로. 계몽을 하겠다고 막 이제 깨우치면서 트위터 X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지금의 그 반정부 세력들을 쌓고 있는 거고 기존 정부로 이렇게 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VS가 되는 건데 이쪽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은 전쟁은 없고 승리를 못 하면은 전쟁으로 가는 거고. 이거 최후의 카드죠. 최후의 카드. 어 마지막 카드죠. 전쟁으로 가는 거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곳이 바로 동북아시아고 여기가 사실상 최전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게 힘들고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3차 세계대전인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필연일 겁니다. 이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는 그러니까 방금도 이 진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흑백 구조로만 볼게요. 흑과 백으로만 볼게요. 아, 흑백으로만 볼게요. 백, 흑, 화이트, 블랙, 화이트. 그리고 자유진영, 공산진영. 자, 이 구조인데요. 지금 간단하게만 보면. 그래서 전쟁이 왜 발생하냐. 예전의 전쟁처럼 영토 지배에 대한 전쟁보다는 지금은 화이트 세력들이 무조건 승리한다 했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공산화를 막기 위한 그 전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최대한 플레이어 팀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고 최대한 NPC 팀 이거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쪽이 승리를 하면은 전쟁이 나고요. 이쪽이 승리를 하면은 반정부 그런 시스템으로 가가지고 뭐 내전이나 11호처럼 이런 식으로 가겠죠. 하지만 지금 든든한 백업들도 있긴 한데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지금 예상보다도 이제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시스템 또한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산화 이거를 막기 위해서 3차 세계대전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데 하필이면 이 마지막 핵심 지역이 동북아시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미 전쟁은 사실 물리적인 전쟁만 남았거든요. 물리전만 남았어요. 이미 전쟁은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전쟁이 아닌 게 지금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거는 물리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기가 언제일지만 보면 되겠죠. 이게 2025년일지 2026년일지 2027년일지 어쨌든 이 사이 안에 무조건 터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강대국들은 전쟁을 대비를 하고 있고 억만장자들은 지하 벙커나 섬 같은 것들을 매수를 해서 매입을 해서 건설을 이미 끝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자국민들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은 사실상 강대국들과 군사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너네 나라 침공됐어? 우리도 지켜줄게. 침공, 협력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위해서보다는 전쟁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강하게 조금 더 만들려는 그런 입장이겠죠. 왜냐하면 만만해 보이면 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것도 사우디랑 파키스탄도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 구조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도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많은 힌트들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피날레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들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일단 이번 주는 더 중요한 게 당연히 크립토겠네요. 크립토. 잘 한번 대응을 한 뒤에 하신 뒤에 패밀리 분들 다음 사이클 뭐라고 했죠? 덱스 쪽의 거래량 많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처럼 대형 거래소가 북한한테 털려요. CX잖아요. 그 거래소가. 이게 덱스로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민코인 호재입니다. 민코인 호재. 민코인 호재 불장. 제가 말씀드린 삼박자가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죠. 지금 최근에 덱스 쪽에 인기를 끌고 있는 건 괜히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이런 것들 덱스 유입들 많아지고 그 중간에 뭐 민코인이나 이런 것들
유동성 분명히 올 겁니다. 그게 진짜 불장이에요. 알트코인 불장보다는 이게 진짜 불장이다. 그거 다음 사이클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중간에 잠깐 쉬어갔을 때는 창펑자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창펑자오 트위터 X를 보시면서 뭐 어떤 민코인을 언급하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그 BNB나 이런 쪽도 당연히 뭐 수요가 있겠죠. 뭐 트론이 됐던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일상처럼 보셔야 되는 게요. 지금은 이제는 USDT를 이제 가격들을 어떻게 변동하고 있나. 원달러 환율보다도 USDT 가격 보는 게 더 빨라요. 더 좋아요. 어. 얘네 가격 어떻게 뛰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나. 뭐 국내 거래소에서도 상장됐으니까 가격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골드 가격 보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가격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서 이런 거 계속 체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먼저 움직이거든요. 먼저 움직이거든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